리마에서 북쪽으로 불과 80km 떨어진 페루의 안개 낀 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항만 공사가 아니다. 그것은 남태평양에서 2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패권의 정밀하고도 계산된 해체다. 최근 미 남부사령부 내부에서 감지되는 신경질적인 동요, 워싱턴이 페루를 향해 위협과 구애 사이를 오가는 불안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다. 미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물질적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페루라는 나라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은 오랫동안 페루를 체스판 위에 안전한 말로 여겨왔다. 수능적이고 관리 가능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봤다. 그러나 페루는 소리 없이, 그러나 잔혹할 정도로 효과적인 전략적 대응을 실행했다. 미국의 외교 공세에 맞서 선택한 길은 저항이 아니라 재설계였다. 페루는 스스로를 라틴 아메리카의 싱가포르로 만들기로 결단했고 그 관문을 미국의 샘 아저씨가 아니라 붉은 용 중국에 넘겼다. 창카이 메가포트는 토목공학의 결정체가 아니라 먼로 독트린의 심장부에 꽂힌 물류의 단검이다. 이 공포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콘크리트와 크레인을 넘어 지도를 군사 전략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무역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요금소가 있었다. 파나마 운하 혹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의 미국 영향권 항구들이다. 미국은 스위치를 쥐고 있었다. 구리와 대두, 리튬의 흐름을 늦추고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국영기업이 지배하는 창카이 항만은 이 독점을 영원히 무너뜨린다. 중간 기항 없는 직항 노선 창카이에서 아시아로 운송기간은 35일에서 23일로 단축된다. 글로벌 경제에서 시간은 곧 자본이다. 12일의 절감은 개선이 아니라 혁명이다. 페루는 미국의 관할과 감시를 완전히 우회하는 고속도로를 중국과 남미 전체에 제공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거칠고도 서툰 공세를 펼쳤다. 남부사령관 로라 리처드슨 장군은 이중용도라는 종말론적 경고를 들고 리마에 착륙했다. 오늘은 상업용 크레인이지만 내일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함이 정박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워싱턴은 외교 정보 채널을 통해 계약 재검토, 중국 독점 철회, 관료적 장애물 설치를 압박했다. 페루의 정치적 불안정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 투자가 부패와 주권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 암시했다. 전형적인 제국의 강압, 우리 편이 아니면 위험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여기서 페루의 대응은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프로젝트를 동결하지도 않았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위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국가는 냉정하게 방향을 유지했다. 페루의 전략적 대답은 절대적 실용주의였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다. 워싱턴은 중국이 제시한 36억 달러와 최첨단 항만 기술에 필적할 제안을 내놓을 수 없었다. 미국이 하지 마라라고 말했을 때 페루는 묵묵히 되물었다. 그럼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의 항만은, 철도는,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무기를 제안했다. 중국은 저개발과의 전쟁을 위한 인프라를 제안했다. 페루는 인프라를 선택했다. 항만 서비스 독점권을 중국 측에 부여한 결정은 국내 항만 당국의 반발과 규칙 변경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회 개입으로 보호됐다. 이는 이 동맹이 이념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신호였다. 좌우를 막론한 페루의 정치경제 엘리트는 합의에 도달했다. 미래는 북쪽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다는 결론이다. 미국의 분노를 감수하더라도 대륙 전체의 물류 허브가 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었다. 그들은 미국이 짖을 수는 있어도 물지는 못할 것이라 계산했다. 미국은 페루의 구리와 지역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리적 조건을 보라. 창카이는 수심 18m를 자랑한다. 이는 1만 8천 개 컨테이너를 실은 초대형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선박들은 미국 다수 항구에도 파나마 운에도 완전 적재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다.
페루는 기술적으로 미국의 인프라를 앞질렀다.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가 혼잡과 고비용 노조에 시달리는 동안 찬카이는 5G 기반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남미 혈청을 맞은 중국식 효율로 운영될 것이다. 페루는 세계에 말하고 있다. 효율을 원한다면 남쪽으로 오라고. 이 결정은 의존성 분산이라는 계산도 포함한다. 당극 세계에서 미국만 의존하는 것은 자살이라는 판단이다. 중국을 초대함으로써 미국을 경쟁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이제야 워싱턴은 철도와 농업 투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찬카이 효과는 미국을 공포로 깨웠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관심을 되찾은 것이다. 페루는 순종적 위성국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전략적 영토로 스스로를 격상시켰다. 하지만 백악관을 진정으로 공포에 빠뜨리는 것은 항만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다. 워싱턴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진짜 악몽은 컨테이너도 크레인도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고 군사이며 미 해군 정보 분석가들이 노폭에서 밤새 들여다보는 지도 위의 회색 지대다. 미국이 완곡하게 이중용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문제다. 지정학의 언어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건설하고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심해항은 값싼 가전제품의 입구가 아니다. 그것은 서방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위한 잠재적 급유소다. 창카이의 수심 18m는 우연이 아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뿐 아니라 중무장 군함, 항공모함, 핵잠수함까지 보급할 수 있는 완벽한 깊이다. 이것이 바로 리처드슨 장군을 식은땀 흘리게 만드는 지점이다. 미국의 군사적 경고에 대한 페루의 대응은 계산된 모호함의 교과서였다. 워싱턴이 늑대를 외칠 때 리만은 헌법을 가리키며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주권 국가이며 중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훨씬 교묘한 회색 지대를 만들었다. 항만 운영의 전면적 독점권을 중국 기업에 부여함으로써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넘겨버렸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폭발하고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자국 선단을 보급하기로 결정한다면 페루가 이를 막을 정치적 군사적 힘이 있을까? 냉정한 답은 없다다. 미국도 그 사실을 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경쟁 강대국이 미 대륙의 뒷문에 물리적 열쇠를 쥔 순간이다. 이제 브라질 연결을 보자. 여기서 페루의 수는 단순한 한 수가 아니라 대륙적 체크메이트로 변한다. 페루의 비전은 고립된 물류섬이 아니다. 브라질을 태평양에 꽂는 콘센트가 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남미 인프라의 꿈은 대서양을 우회하지 않고 아시아로 향하는 바이오세아닉 회랑이었다. 미국은 이를 은근히 방해해왔다. 남미가 수평적으로 통합되면 북쪽을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찬카이는 그 꿈을 처음으로 현실로 만든다. 페루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브라질리아와의 외교를 강화했다. 룰라 정부와 리마는 별을 맞추고 있다. 만약 중국의 돼지를 먹이는 마투그로스의 대두가 찬카이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간다면 남미 경제의 중력축은 영원히 바뀐다. 브라질은 이동거리와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페루는 통행료와 물류 서비스를 거두며 중국은 나토가 통제하는 항로를 피해 식량 안보를 확보한다. 그리고 미국은 방정식 밖에서 지켜볼 뿐이다. 이것은 남미의 지경학적 탈동 조화다. 광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현대 경제의 혈액은 구리이며 페루는 세계 두 번째 펌프다. 중국의 전략은 무작위가 아니다. 수직 통합의 교본이다. 중국은 이미 라스밤바스, 토로모초 같은 대형 광산을 소유하며 채굴을 통제한다. 이제 찬카이로 물류를 장악하고 항만 인근 산업특구에서 재련과 가공까지 노린다. 반면 미국은 광산기업을 철수시키거나 금융투기에만 집중하며 물리적 통제력을 잃었다. 중국이 구리를 다 가져간다는 미국의 항의에 페루의 대답은 시장의 언어로 간단했다. 돈을 내고 투자하고 건설한 쪽이 가져간다. 미국은 NGO와 군사 고문만 보냈다. 에너지 전환에서 자원을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페루는 이해했다. 기술의 차원으로 내려가 보자.
창카이는 땀 흘리는 인부와 종이 장부의 항만이 아니다. 5G 인공지능, 생체인식 스캐너로 운영되는 완전 자동화 스마트 항만이다. 공급자는 누구인가? 화웨이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술 기업들이다. CIA의 사이버 안보 경고에 대한 페루의 반응은 무시였다. 핵심 인프라를 중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맡김으로써 페루는 자국 물류 신경계를 베이징과 직결했다.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얼마의 가치인지, 누가 사는지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이는 금과 같은 정보다. 미국은 파나마와 통관 시스템을 통해 누리던 가시성을 잃고 남방어에서 장님이 되고 있다. NSA는 이메일을 엿볼 수 있지만 중국은 실물 화물 데이터를 갖게 된다. 지역적 파급 효과는 더 크다. 칠레를 보라. 발파라이소와 산안토니오는 오랫동안 남태평양의 왕이었다. 미국의 모범생이던 칠레는 창카이 건설로 실존적 공포에 빠졌다. 초대형 선박은 이제 페루로 직행하고 소형 피더선이 주변국으로 분산한다. 페루는 허브가 되고 칠레는 보조 항만이 된다. 이 역사적 라이벌 관계는 중국에 의해 정교하게 활용됐다. 페루에 우위를 준 순간 칠레는 베이징과의 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은 동맹들이 누가 더 아시아 경쟁자에게 잘 팔리는지 경쟁하는 장면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 모든 것 아래에는 심리적 전환이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질적 종말이다. 미국의 도덕적 설교는 설득력을 잃었다. 투명성을 말하는 미국에 대해 페루의 냉소적 대답은 오데브레이트와 서구 기업들의 약탈을 떠올린다. 중국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정권이 5번 바뀌어도 항만만 잘 돌아가면 된다. 이 정치적 무관심의 안정성은 미국의 메시아적 개입주의가 제공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그리고 항만 주변에 조성될 경제특구를 보라. 이것은 단순한 부두가 아니라 잠재적 산업 도시국가다. 전기차, 경공업, 조립공장이 들어와 페루에서 생산해 미주로 수출한다. 페루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관세를 우회하는 트로이 목마. 페루는 미국이 설계한 자유무역 구조를 이용해 중국의 확장을 돕고 있다. 직영하게 역설이자 계산된 역이용이다. 이 장면의 절정은 에이펙 정상회의와 함께 연출될 것이다. 시진핑이 창카이의 붉은 리본을 자르는 사진은 라틴 아메리카가 태평양으로 피벗했음을 선언하는 이미지가 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강철과 콘크리트다. 미국은 영토 점령의 게임을 하는 동안 중국과 페루는 인프라와 현금 흐름의 게임을 하고 있다. 페루의 대답은 미국은 나가라가 아니라 중국 환영한다는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20세기의 어떤 무장혁명보다도 미국 패권에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이 충돌에는 항만과 컨테이너를 훨씬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 바로 미국 실물 경제에 가장 민감한 신경, 그리고 왜 중서부 상원 의원들이 펜타곤의 장군들만큼이나 고함을 지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지점이다. 우리는 곡물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한 세기 동안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일리노이의 미국 농부들은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을 누려왔다. 미시시피 미주리 강수계는 대두와 옥수수를 값싸게 멕시코만으로 실어 나르고 거기서 전 세계로 퍼뜨리는 자연의 고속도로였다. 반면 브라질은 열악한 도로와 비효율적인 대서양 항만에 묶여 아시아로 가기 위해 길고 비싼 우회를 해야 했다. 찬카이 항만과 미래의 바이오세아닉 철도는 이 미국의 지리적 특권을 파괴한다. 이는 세계 식량 비용 구조의 판을 바꾸는 지각 변동이다. 만약 브라질이 페루를 통해 상하이의 대두를 15일 더 빠르고 30% 더 싸게 보낼 수 있다면 미국 농업은 최대 시장을 잃는다. 이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순수한 자본주의적 효율의 결과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에서 사지 않을 것이다. 싸지 않기 때문이다. 페루의 전략적 선택은 의도치 않게 미국 농업 벨트의 목을 조이고 있다. 항만은 곧 미국 농업 패권의 묘비다. 군사적 반응을 보자. 여기서 절박함은 위험으로 변한다.
외교와 경제로 항만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미국은 제4함대를 다시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연합해군 훈련 유니타스가 늘어나고 핵항공모함이 우호국 항구를 순회한다. 그러나 페루의 대응은 무례할 정도로 담담하다. 미 해군이 연안을 지나갈 때 페루는 예의를 갖춰 인사한다. 동시에 중국 항만의 부두에는 콘크리트가 계속 부어지고 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 것이다. 회색 군함은 방문할 수 있지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붉은 선박이라는 메시지다. 평시 상업항을 봉쇄하는 것은 전쟁 행위다. 페루는 미국의 대포가 중국 계약서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안다. 부채 함정이라는 워싱턴의 단골 서사를 보자 IMF와 미 재무부는 수년간 경고해왔다. 중국 돈을 빌리면 갚지 못해 항만과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공포의 언어다. 페루의 엘리트는 계산을 했다. IMF의 긴축은 수십 년의 상실된 발전을 남겼다. 중국 인프라는 위험이 있지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교역을 만든다. 다리를 놓아주는 자에게 빚지는 편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자에게 예속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최악의 경우 항만은 페루에 남는다. IMF는 돈만 가져간다. 문화와 교육의 전선도 간과되고 있다. 미국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줄이고 비자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반면 중국은 문을 열었다. 수천 명의 페루 엔지니어 경제학자 장교들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들은 만다리너를 배우고 중국의 사고방식을 익히며 수십 년 지속될 인간적 네트워크를 만든다. 페루는 국가의 두뇌를 재배치하고 있다. 차세대 지도자들은 마이애미를 향한 향수가 아니라 선전을 향한 존경을 품게 될 것이다. 엘리트의 딘을 잃으면 어떤 해병대도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국내 부르주아의 역할도 중요하다. 페루의 광업과 농업 수출 자본은 실물 인프라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구리 광산의 소유주들, 그리고 블루베리, 포도, 아보카도를 수출하는 농업 자본은 창카이에 열광한다. 미국 시장은 포화되고 보호주의적이다. 아시아는 배고프고 성장 중이다. 이들이 정부의 워싱턴을 무시하라고 압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페루 자본주의의 계급 이익은 미 국무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정렬돼 있다. 마르크스가 봤다면 웃었을 장면이다. 볼리비아와 리튬을 보자. 찬카이로 향하는 철도는 브라질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바다 없는 볼리비아의 리튬을 겨냥한다. 칠레 항구에 의존하거나 대서양으로 돌아가야 했던 볼리비아에 페루는 빠르고 주권적인 출구를 제공한다. 이는 안데스 지역의 동맹을 재편한다. 볼리비아 리튬, 페루 구리, 브라질 대두가 하나의 중국 깔때기로 흐른다면 그 지경학적 밀도는 OAS의 정치 결의를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해진다. 미국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전염 효과다. 페루 모델이 성공한다면 미국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서사가 완성된다. 콜롬비아가 보고 있고 에콰도르가 보고 있으며 북쪽에 묶인 멕시코조차 곁눈질한다. 페루는 탈미국적 발전 모델을 시험 중이다. 미국은 부패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서구 기업과 연결된 부패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그 비난은 공허하다. 어차피 모두가 훔친다면 차라리 쓸모 있는 것을 남겨라. 여론의 냉소적 계산에서 중국은 압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층위는 가장 조용하지만 동시에 제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역이다. 감시와 정보, 그리고 물류의 블랙박스다. 미국은 오랫동안 컨테이너 보안 이니셔티브 CSI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항만에서 화물을 스캔하며 마약과 무기, 심지어 핵물질까지 추적해왔다. 페루 역시 이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는 수용했다. 그러나 창카이에 설치된 스캐너는 중국산이다. 중국 기업의 알고리즘이 컨테이너 내부 데이터를 먼저 처리한다. DEA의 눈보다 중국의 코드가 먼저 들여다본다. 이는 단순한 장비 선택이 아니다. 남미 무역의 블랙박스가 베이징의 손에 넘어갔다는 의미다.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로. 미국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전지적 감시를 권력의 핵심으로 삼아온 제국에게 한 대륙에서의 실명은 몰락의 전조다. 이 지점에서 워싱턴의 분노는 거의 공황에 가깝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창카이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이다. 강철과 콘크리트, 계약서와 데이터 센터로 고정된 사실이다. 미국은 이제 선택지 없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 페루를 제재하면 더 깊이 중국으로 밀어넣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패권이 잠식된다. 죄수의 딜레마다. 그래서 미국의 위협은 점점 더 공허해진다. 경제적 지렛대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페루라는 국가는 만성적 정치 불안으로 늘 과소평가돼 왔다. 대통령들은 오가고 탄핵되거나 감옥에 간다. 그러나 창카이 항만은 멈추지 않는다. 이곳에서 우리는 보기 드문 현상을 목격한다.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유지되는 전략적 안정성이다. 국가 이성 라손 데 에스타도가 혼란을 압도했다. 그 이성은 이렇게 말한다. 태평양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는 북쪽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항해할 것이다. 미국이 간과한 또 하나의 측면은 농업전쟁의 사회적 충격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브라질산을 선택한다면 타격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중서부 농촌이다. 트랙터와 사일로, 가족 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상원 의원들이 소리치는 이유다. 창카이는 항만이 아니라 미국 농업 패권의 가격 구조를 무너뜨리는 도구다. 전쟁 없이 벌어지는 패배다. 미국은 군사력을 과시하며 제4함대를 움직이지만 페루는 이를 무시한다. 회색 선박은 위협일 수 있어도 곡물과 광물,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지 않는다. 평시 봉쇄는 불가능하다.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적 자해이기 때문이다. 페루는 알고 있다. 대포는 계약을 찢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과 문화의 장기적 전환이 겹친다. 페루의 젊은 엘리트는 점점 더 중국을 이해하는 세대가 된다. 언어, 사고방식, 인맥, 이 연결은 항만보다 오래간다. 워싱턴은 군사 기지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마음과 두뇌를 잃은 뒤에는 어떤 깃발도 의미가 없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창카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일 국가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모델이다. 실용적 주권의 모델. 이념을 외치지 않고 국기를 불태우지 않으며 총을 들지 않는다. 대신 계약서를 쓰고 인프라를 짓고 흐름을 바꾼다. 페루는 미국을 쫓아내지 않았다. 더 잔인한 일을 했다. 필요 없게 만들었다. 미국은 여전히 리스크라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점령과 동맹, 군사기지의 게임이다. 반면 중국과 페루는 모노폴리를 하고 있다. 철도, 항만, 데이터, 현금 흐름. 누가 이길지는 이미 명확하다. 창카이는 선언이 아니라 증거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물질적 형태다. 페루는 체제를 바꾸지 않았다. 후원자를 바꿨다. 그리고 두 후원자를 동시에 경쟁시키는 위치를 확보했다. 이것이 이 잔혹한 시스템에서 중소국가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다. 속삭이듯 내린 결정이 제국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리고 있다.